네, 고객님 주문하신 따끈따끈한 코즈부투데이 나왔습니다. 익힘 정도가 이븐하네요. 굉장히 타이트해요. 맛있습니다. 네, 미슐랭 아니죠. 우리 코슐랭 3스타들이 모여서 여러분들께 맛있고 따끈따끈한 코인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코즈부투데이 진행을 맡은 오늘의 코인 요리사 아나운서 박다희. 아나운서 장아주입니다. 아, 연기 기가 막혔어요. 마음에 들어요. 저한테 이런 걸 시키시다니. 연습 많이 하시더니 저 오늘 짤 하나 건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입사 이래 최대의 고비였던 것 같네요. 네, 요새 다이 아나운서 놀리는 재미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저희가 정말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코인 이야기 들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즈부투데이 문을 지금부터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이슈들 헤드라인부터 간단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미국 대선인데요. 아, 격세지감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표현일까요? 대선이 한 달째 남지도 않았습니다. 네, 두 후보 중에서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되더라도 암호화폐는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팽팽한 대결 구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누가 당선이 돼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양쪽 다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짚어볼게요.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거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정말 핫한 내용이죠. SEC가 리플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너무 지겨워요, SEC. 제가 이 기사 읽고 나서 SEC 제발 그만해 막 이랬었거든요. 아, 좀 패배도 인정하고 떠나야지 아름다운 건데 왜 이렇게까지 구는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아주 아나운서 리플 네. 이야기만 나오면 발끈하시는데 조금 물려 있으신 걸까요? 그렇게 막 많이 물려있는 건 아닌데 좀 그렇잖아요. 사실 이번에 항소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정하고 그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거래량 감소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바이낸스의 거래량이 정말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무려 17%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17%면 꽤나 큰 폭인데 이게 수요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거래소의 문제인가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압박을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뭔가요? 네, 세 번째 이야기는 역시나 오늘 비트코인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유명 분석가 헬릭제버그가 이번 4분기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2배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또 내놨는데요. 이쯤이면 저희도 가격 전망 하나씩 내놓을까 봐요. 뭐 여기저기서 얼마까지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단 저질러 놓고 또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러다가 아주 아나운서 맞추면 유명 분석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조만간 제가 다이 아나운서 옆에 전문가 롤로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는 더 짚어보고요. 마지막 이슈는요. 이더리움 고래들의 매도 신호 압박 시그널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네, 최근 1억 1천만 달러량의 이더리움 물량이 시장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고래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고 하죠. 네, 지난 8월에도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물량을 내던지면서 가격이 크게 출렁거리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더리움 고래들의 매도 압박 시그널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더 깊이 들어가서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저희 코너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코즈부투데이의 여신, 우리 다이 아나운서가 시장 상황 함께 짚어드립니다. 네, 최근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우리 시장이었죠. 비트코인은 전날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주춤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8,600만 원대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현재는 상승분을 반납하고 8,400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1.63% 빠진 8,423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 한번 살펴보시죠. 이더리움도 주춤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도 떨어진 모습 보였는데요. 1.76% 하락세 그려내면서 328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플 살펴보시죠.
네, 리플 1.38% 하락세 따라가면서 7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과 하락률 보신 다음에 잠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코인 성투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코즈부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 주 동안 놓쳤던 크립토 시장의 이슈들 지금 다 모아드립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핵심 정리 저희 코즈부투데이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역시 아주 아나운서는 날이 추워져도 항상 씩씩하고요. 네. 네, 저를 잘 끌고 가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실 지난주에 여기서 춤을 한번 췄어가지고 PD님한테 좀 혼날 뻔했는데 지난주에 췄으니까 오늘은 좀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치 보여요? 네,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럼 첫 번째 이슈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이 해리스와 트럼프 대선 후보 두 사람의 지지율이 팽팽합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7개 주요 스윙 스테이트에서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동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박빙 승부. 이 박빙이 들어가니까 뭔가 멋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두 후보의 캠페인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암호화폐 업계가 적극적으로 이번 대선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결과에 상관없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지상전을, 트럼프는 공중전을 준비하고 있죠. 아니, 지상전이랑 공중전이라고 하니까 무슨 애니메이션 느낌도 나긴 하는데요. 뭐 네. 육군이랑 공군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육군, 공군 정말 엉뚱한 발상인 것 같은데요. 지상전, 공중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광범위한 조직을 동원해서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후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TV 광고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슈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게 지상전이랑 공중전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두 후보 다 전략을 좀 다르게 짰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지지가 꽤나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최근에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암호화폐 규제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 자신이 당선이 된다면 투자자들을 좀 보호하겠다, 이익을 추구하게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캠페인 자금도 암호화폐로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암호화폐 업계에 더 큰 지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화당과 암호화폐 업계가 점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대한 법안도 좀 나오고 있겠네요. 네, 트럼프 캠프는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대해서 친암호화폐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실제로 암호화폐 산업의 슈퍼팩들이 이번 대선을 위해서 8천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공화당 후보들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아마 대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공화당 후보들에 있어서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아마 이런 규제 완화 법안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요. 네, 반면 해리스는 조금 다른 입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신은 장려하되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그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죠. 확실히 해리스 후보의 입장은 이 바이든 대통령과는 좀 다른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리스 후보도 암호화폐 업계의 지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대선이 다가오면서겠죠. 네, 맞습니다. 해리스의 이런 중립적인 태도는 대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고요. 민주당 내에도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의견이 분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강경 규제론자도 있지만 척 슈머 같은 암호화폐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민주당 내에서도 좀 바뀌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암호화폐를 둘러싼 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신호는 긍정적인 신호를 읽힐 수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최근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 완화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것은 해리스가 당선되어도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거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업계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측 플랫폼이죠. 플리마켓인데요. 여기에서도 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사실상 동률이다. 50대 50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플리마켓은 그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정치 예측 플랫폼인데요. 암호화폐를 판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해리스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50대 50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뭐 뽑기처럼 맞춰볼까요? 아유, 그거 맞추면 저희 뭐 돗자리 펼쳐야지 여기 있겠어요, 지금? 그렇기는 하네요. 네, 아무튼 두 후보가 모두 팽팽하다고 하니까 이 대선 결과가 정말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믿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암호화폐의 위상을 확실히 높여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가 이 대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트와이즈의 매트 호거는 암호화폐는 이미 승리를 했다. 이런 발언을 내세우면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양당 모두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내비추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이런 건 이제 유효 기간이 지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디지털 자산이 계속해서 여러 세대를 교체를 하면서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서고 있고 더 이상 이 시장은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네, 결국에 이번 대선은 어떤 후보가 이기든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암호화폐의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될 일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암호화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사가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호건이 말했듯이 언제나 이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필수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이 규제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규제 완화가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이 또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은 또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가 발표가 나고 나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또 우리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살펴볼까요? 다음 이슈는요, SEC 이야기인데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 SEC가 또 리플을 상대로 다시 네. 또 재항소를 했는데요. 패배도 인정하고 떠나야 아름다운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항소를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도 않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항소를 한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번에는 리플 CEO 갈링하우스 그리고 크리스 라센까지 다시 소송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는요, 갈링하우스랑 라센이 빠졌었는데 SEC가 이번 항소에서 두 사람을 다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SEC가 이번에 사건을 좀 더 크게 키우려는 의도일까요? 그렇습니다. 전 SEC 변호사들이 보면은 이번 항소가 리플 경영진을 다시 법적 싸움에 끌어들인다. 이런 목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전략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의 반응이 역시나 좋지 않죠.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리플 가격이 크게 출렁거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커뮤니티에서는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리플 홀더들, 특히 리플 커뮤니티에서 왜 갑자기 갈링하우스랑 라센이 다시 소환됐냐,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SEC가 리플을 잡으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암호화폐 업계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SEC가 이번에 리플의 경영진까지 다시 항소에 포함을 시키면서 아무래도 사건이 좀 커질 것으로 분위기가 되는데 그래도 리플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죠. 리플에서는 어떤 공략을 세우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리플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고 있습니다.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가 SEC 항소에 맞서서 2차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게 진행된다면 소송이 훨씬 더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송이 만약에 또 장기화된다면 이 리플 홀더들 정말 또 기나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리플 홀더들 사이에서는 소송을 중단해달라 이런 청원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미 리플 투자자들이 소셜 미디어에서는 리플 소송 중단해라라는 태그로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투자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SEC 상대로 반대로 우리가 소송을 걸자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투자자들이 SEC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거는 좀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프레드 변호사도 팟캐스트에서 SEC 상대로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기는 쉽지 않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본다면 이 면책 특권 때문에 승리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들을 향한 의견을 리스플리 변호사가 내비쳤는데요. 예전에 마도프 사건 때 피해자들이 SE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에 SEC가 이겼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리플 커뮤니티에는 조금 더 강하게 대응을 해보려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존 디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고요. 이번 리플 소송에서도 뭔가 좀 다른 색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가 SEC 내부의 부패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으로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요. 리플 커뮤니티에서도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 이번 소송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 너무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듭니다.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2027년까지도 이 소송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소송 과정이라는 게 사실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부터 구두 변론까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 소송이 디지털 자산 규제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건 중요한 문제라서 법원도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이 소송을 조금은 긴 호흡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리플 쉽지 않습니다. 리플 가격 쉽게 올려주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왜 SEC를 규제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기도 합니다.
앞으로 리플 관련 이슈들도 저희가 꾸준하게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거래량 감소 이야기인데요. 9월 한 달 동안 중앙화의 거래소 이 수급이 무려 17%가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9월에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시장 분석 업체인 CC데이터에 따르면요, 현물 및 파생 상품 거래량이 총 4조 3천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약 3,400억 달러라고 나와 있네요. 이는 6월 이후에 가장 적은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래량이 이 현물이라든지 파생 상품 이 두 가지 모두 다 줄어든 건가요? 네, 현물 거래량은 17.2% 감소해서 1조 2,700억 달러로 떨어졌고, 파생 상품 거래량도 16.9% 줄어들어서 3조 70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요, 거시경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좀 불안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이런 거래량이나 활동들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행히 예측하고 있는데요.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이 유동성을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가 큽니다. 네, 맞아요. 사실 역사적으로 본다면 4분기는 가상자산 시장이 항상 활발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4분기도 좀 우리가 대선도 있고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4분기는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10년 중 6년 동안 4분기에는 분기별 거래량이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낸스의 거래량도 이제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바이낸스의 거래량은 그래도 줄어들지 않았겠죠? 어떤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바이낸스의 현물 거래량은 22%가량 떨어졌는데요. 작년 11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바이낸스가 그렇게까지 떨어진 데는 이유가 어떤 게 있죠? 수요인가요? 아니면 거래소의 문제인가요? 아무래도 규제 압박이 크지 않을까 음. 싶은데요. 네,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작년 11월에 바이낸스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결과로 바이낸스가 43억 달러의 벌금을 냈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낸스가 자리를 내주고 있는 사이에 다른 거래소들은 좀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장이 좀 주춤하니까 뭐 부대장이라든지 2등들이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죠. 네. 크립토닷컴 같은 경쟁 거래소는요, 현물과 파생 상품 거래량이 40% 이상 증가하면서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미결제 약정은 확대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결제 약정도 약 3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히 32.1% 증가해서 52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건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이후에 나온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라든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우리 거래소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그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분석가죠. 우리 수석 매크로 분석가 헬릭 제버그가 4분기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2배 가까이 상승할 거라는 전망을 또 내놨습니다. 가격 목표는 무려 12만 3천 달러라고 하는데요. 네, 4분기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약 1억 7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지금 가격 대비 약 2배 정도 오른다는 말이거든요. 제버그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2년 전부터 그가 이러한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이 딱 그 조건이 시장의 패턴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피보나치 때문인데요. 이 피보나치 수열에 따르면 이 목표치가 가까워질수록 이 가격이 좀 더 정밀해졌다라고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피보나치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네, 허즈님? 네, 맞습니다. 우리 퍼즈님한테 배웠던 건데 가격이 막 무작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상승한다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저희 퍼즈님하고도 배웠는데 이 피보나치에 따라서 매물대가 좀 더 정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확실히 또 차트가 잘 맞아떨어지는 편이잖아요. 제버그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무려 98%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좀 다른 소심한 이 소극적인 전망을 또 내놓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벤자민 코엔 같은 분석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한두 계절 동안은
잠시 쉬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급등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코인은 이미 지난 4월에 비트코인이 이미 고점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내비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조정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이 조정의 시기를 맞았는데 지금이 딱 그 6개월 시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바로 치솟지는 않더라도 잠시 쉬어갈 수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은 4분기 랠리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4분기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강력했다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맞아요. 보통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해의 마지막 3개월째 가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그 패턴을 이어갈지 우리 비트코인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죠. 비트코인은 올해에도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크립토컨트가 제시한 목표가는 8만 5천에서 10만 달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정말 또 이번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 건데 비트코인은 수요가 그렇게까지 아직 좋진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수요 앞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비트코인의 최근 수요는 좀 정체를 맞은 게 맞습니다. 7월 이후에 거의 정체 상태였고 또 반년 이상 횡보세를 이어왔는데요. 지난 3월에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수준에 있었을 때는 수요가 49만 8천 BTC까지 치솟았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물 ETF라는 게 우리한테 남아있잖아요. 기관이 아무래도 최근에 ETF 물량을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또 이게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립토컨트 보고서에 따르면요, 현물 ETF는 9월 초에 5천 BTC를 순매도했지만 9월 말에는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7만 3천 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연말에 굉장히 사상 최고치를 또 찍을 수도 있겠네요. 비트코인 가격 그렇게 올라가면 우리 또 해피 크리스마스를 한번 맞이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그건 그간의 데이터에 따르면 아마 아주 아나운서가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크리스마스에도 우리가 같이 방송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나름 해피한 거겠죠? 그렇겠죠? 네. 네, 어쨌든 ETF 유입량은 그러면 비트코인 ETF 유입량은 얼마나 되는 거죠? 네, 얼마 전에 미국 현물 ETF에 2,560만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됐다고 합니다. 이게 연말에 큰 랠리로 이어질지도 모를 일인데요. ETF 수요가 점점 높아지는 걸 보니까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비트코인이 과연 이 연말까지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상승세를 보일지, 이 추세를 돌파할지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제버그가 말한 12만 3천 달러, 정말 오를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함께 궁금한 마음은 드는데요. 그래도 투자자들에게는 좀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할 것 같고요. 네, 이번 4분기는 예전처럼 비트코인 랠리가 일어날지 정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의 최근 굉장히 불안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명 고래들이 물량을 좀 던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4일 4만 5천 개의 이더리움, 즉 1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와, 1억 1천만 달러요? 네. 이거는 그냥 팔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 큰 금액이 아닌가요? 맞아요. 진짜 너무 대거 팔았다고 볼 수 있는 음. 거죠. 네, 많은 어마어마한 이렇게 금액을 던지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이더리움을 장기 보유하던 고래들이 팔기 시작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형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 고래가 매도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신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휴먼 상태로 있었던 고래들이 갑자기 활동을 재개한다든지 아니면 스테이킹 물량을 푼다는 거는 시장 흐름이 뭐 어떻게 보일지 매도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좀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월에도 이더리움 재단과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매도하면서 시장을 한번 흔들었었죠. 이때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최근 고래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걸 보면 이더리움의 미래에 조금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9월 22일에는 2년 동안 비활성화되어 있던 이더리움이 대거 나오기도 했는데요. 무려 크라켄 거래소에 4만 개 이더리움이 입금했던 사실도 있었죠. 상당한 물량이 시장에 풀렸다가 잡혔다가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시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변동성이 더 큰 상황인데요.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더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번 10월 초에도 어떤 고래가 한 고래였어요. 1,174만 달러의 매도 물량을 시장에 내놨는데요. 그동안 이더리움은 지난 7개월 동안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압박이 들어오게 된다면 향후 전망이 이 이더리움이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이더리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스테이킹이 곧 낙관적인 신호일 수도 있잖아요. 스테이킹을 하면 단기적인 유동성은 좀 포기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의 보안에도 기여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네. 똑순이. 네, 맞습니다. 이 스테이킹을 해제를 하게 된다면요. 토큰을 중앙화 거래소에 입금한다는 건 좀 다른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코인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이걸 좀 팔 거야. 이런 신호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대선 같은 거시 경제적 이벤트가 다가오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이더리움의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많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미국 대선에 있어서 변동성이 꽤나 큰 모습인데요. 이건 사실 다른 코인들도 좀 마찬가지인 거겠죠. 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군요. 특히 이더리움이 규제 우려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정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런 분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안정적인 규제 안에 들어왔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규제나 이슈에 좀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파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문 트레이더들이 이더리움이 극단적인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 대선이 있고 나서 이더리움의 변동성 어느 정도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디라이트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8일 미국의 대선 3일 이후겠죠. 이더리움의 가격이 마이너스 14에서 플러스 16%까지 변동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더 나아가서 마이너스 26%에서 플러스 35%의 가격 변동성은 무려 95% 이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거의 이더리움 가격은 2배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아니면 반대로 약 20%가량 하락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야말로 대선 후의 변동성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대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향후 변동성이 76%인가 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9%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트레이더들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좀 외부적인 이슈라든지 이벤트에 좀 더 민감하다고 분석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이더리움이 미국 대선에 얼마나 큰 변동성을 받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손실이나 큰 이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선과 관련된 모든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고요. 이런 변동성에 대비하는 그런 리스크 감수는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코너 저희 함께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시간은요, 꽉 잡아야 할 이슈들 붙잡는 시간이죠. 마감이 없는 크립토 시장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이슈들, 그리고 그 이슈들 사이에 꼭 붙잡아야 할 진짜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크립토 시장의 시의성과 정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위클리 코주부입니다. 네, 위클리 코즈부 저희와 함께라면 이거 하나만큼은 당당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클리 코즈부라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있었던 이슈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준비된 키워드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지정학적 리스크, 두 번째 키워드 FTX 구조 조정, 세 번째 키워드 RWA 토큰화,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아나운서 오늘따라 좀 단아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의상 탓인가요? 어떤가요? 오늘 소개팅 룩 아니에요? 가시죠. 바로 가셔도 될 것 같은 단아함이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소식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주 아나운서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중동에서 이번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이 중동에서 이 미사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0월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이때 정말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비트코인 가격 계속 떨어지게 되면서 최근에 중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가상 자산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기도 했습니다. 네, 투자자들도 함께 긴장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저는 이때 기억이 나는 게 아주 아나운서가 제일 놀란 것 같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에 막 난리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새벽에 정말 비트코인 어떡해요. 다이 아나운서 지금 잘 때 아니에요. 지금 난리 났어요. 이러면서 막 깨우기도 했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무려 6만 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네, 코인 시장 정말 앞으로 한치도 모르는 전쟁터 같은데요. 지난주에만 해도 안정적이었는데 비트코인만 그런 건 또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뭐 이더리움, 리플, 다른 알트코인들도 함께 호로로록 빠졌습니다. 네. 언제 들어도 반가운 소리인데요. 네, 변함없이 참 실력이 여전하신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합니다. 네, 역시 연습만이 살 길이네요. 근데 코인 시장 다 하락세였나요? 이 중에 반짝 상승했던 코인도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뭐 수위도 음. 탄탄했고요. 앱토스 같은 경우에도 10월 첫째 주만 해도 30% 이상 오르기도 했거든요. 정말 대단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앱토스를 가지고 계셨던 투자자분들 어깨춤을 추셨을 것 같은데 부럽습니다. 네, 저는 우리 시장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랑 너무 밀당을 잘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데 중동 이슈 외에도 연준의 발언이 우리 시장을 또 출렁이게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파월 의장이 B컷, 즉 금리 대폭 인하를 배제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금리 더 안 해주나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무너진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고용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네,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 고용 지표도 정말 잘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해 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경제 지표를 잘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FTX 소식입니다. 10월 7일 바로 어제 FTX 구조조정 계획 승인 법원 심리가 열렸는데요. 채권자 배당 문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어제 법원 심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바로 배당 문제거든요. 5만 달러 이상의 소액 채권자들은 올해 말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5만 달러 이상의 채권자들은 2025년도까지 이 배당의 지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남겼습니다. 네, 그러면 고액 채권자들은 불만이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억울하죠, 사실. 같이 빌렸는데, 같이 이런 사건을 당했는데 나만 좀 늦게 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하고 배당의 비율도 10%에서 25%까지 현저히 낮은 비율을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논란이 됐던 거는 FTX가 주주들에게 우선 배당을 했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채권자들보다 주주들이 먼저 배당을 받는다는 게 좀 일반적인 관행은 깨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FTX 채권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법원의 결정이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 전체 파산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FTX의 재건 계획 투표가 10월 1일에 있었는데요. 94%의 찬성률을 기록하면서 FTX 토큰이 한 주 동안 무려 50%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FTX 재건 계획에 있어서 많은 찬성을 보였습니다. 가격도 FTX 토큰이 확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진행이 될지도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형 금융기관들이 실물 자산, RWA를 토큰화하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뜨겁습니다. 와, 정말 블랙록 대단합니다. 진짜 네. 이 기세가 너무 대단한데요. 앞으로 이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들이 실물 자산 토큰, 그러니까 RWA를 얼마나 매수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블랙록의 USD 펀드가 출시 6주 만에 5억 달러 규모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5억 달러요? 네. 이거 진짜 토큰화 자산의 잠재력 어마무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잠재력이 무서운 이 토큰화 자산, 플랫폼을 출시해서 또 법정 화폐 기반 자산을 블록체인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RWA 토큰화 자산이 조금 신뢰도가 더 높아지면서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자산들이 디파이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전통 금융시장이라든지 가상자산 시장의 경계가 점점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다음 소식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번 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그리고 도미넌스 표가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10월 4일에 기준으로 6만 달러 선에서 머무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6.8% 빠졌습니다. 10월 4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가량 내림세를 보이면서 2,3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른쪽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보다 4.2% 오르면서 55.5%의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3.6%로 2.4%가량 오른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확고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또 지난주보다도 조금 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건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나 금리 변동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알트코인보다도 안정적인 비트코인으로 피진하는 경향이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ETF 순유입 데이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한 주간 나왔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순유입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월 31일까지 정말 꾸준하게 자금이 유입됐는데요. 특히 27일 같은 경우에는 큰 유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펴보시면 10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유출이 꽤 컸습니다. 아마도 전쟁 리스크 때문이겠죠. 보시면 유출량은 243만 달러로 금액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은 여전히 ETF 순유입량이 있어서 변동성이 좀 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비트코인만큼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0일간의 데이터 살펴보시면 유출됐던 양과 유입됐던 양이 엇비슷한 걸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바로 반영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인지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알트코인들한테 꽤 많이 몰리기도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할 때는 비트코인에게 좀 더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 데이터만 봐도 자금이 꽤 그쪽으로 많이 몰린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ETF 순유입 데이터를 보니까요. 10월 초 들어서는 자금이 조금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유입세가 강하다는 거는 흥미로운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아직은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죠? 그렇죠.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 안전하지 못한 자산으로 좀 자산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이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위클리 코줍으로 많았던 시장 이슈들 짚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의 상황 어땠을지 미증시 상황 제가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고점을 다잡던 미증시 오늘은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다우지수가 0.94% 내림세, S&P 500 지수가 0.96% 하락세 그렸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현물자산 시총순위 한번 살펴주시죠. 네, 그럼 이어서 현물자산 시총순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살펴보시면요. 전쟁 리스크 속에서 상승세 보였던 금이었죠. 다시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을 제치고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는 아마존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보시면 2.5% 상승세 그려냈고요.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탄력을 받아주면서 다시 6만 3천 달러까지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얼른 더 힘을 받아서 구위권 자리 다시 탈환해야겠죠. 그렇다면 다음 코너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크립토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들 모아보는 시간이죠. 한눈에 알아보는 크립토 캘린더 시간입니다. 10월도 어느새 둘째 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어제였죠. 7일에 FTX 구조조정 법원 심리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위클리에서 언급하긴 했는데 조금 더 다뤄볼 소식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최근 채권자 대표인 수닐 카브리가 SNS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언급을 했는데요. 루머를 정정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FTX 배당금 분배가 시작될 거라는 루머였는데 이걸 다시 정정하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한 거죠. 네, 그런 루머가 있었군요. 실제로는 이제 카브리 씨가 아직 법원의 승인이 나지 않았고 10월 7일에 법원의 심리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했었죠. 맞습니다. 이 소문에 따르면 160억 달러 정도가 배당을 위해서 유입되었다라고 얘기까지 돌았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루머였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에 배당금 지급이 시작될 수 없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FTX 채권자들은 배당금이 언제 나올지 기다리고 있던 터라서 이런 소문이 더 발 없는 말이 더 네. 빨리 퍼진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소문이 좀 빨리 퍼졌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 듣자마자 바로 알아들었어요. 네, 시청자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특히 아까 다뤘던 것처럼 5만 달러 이상의 채권자들은 배당금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좀 오래 기다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왔는데 다시 사실 배당을 지금은 받을 수 없다. 이런 발표가 나니까 좀 억울한 거겠죠. 또 하나 논란이 된 점은요. FTX가 정부 몰수 자금을 주주들에게 우선 배당하겠다. 이 주주들에게 우선 배당권을 줬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채권자들은 강한 반발이 나서고 있죠. 네, 이 조항이 공개된 거는 9월 27일인데요. 채권자들은 8월 16일에 투표가 끝날 때까지 이 조항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됐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살펴보시면요. FTX 파산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16,000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63,000달러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20%, 25%, 10%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억울하긴 한 것 같습니다. 현금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말이죠. 네, 이 채권자들의 입장이 되어 보면 내가 손해본 금액보다도 더 못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거니까요. 수닐 카브리 씨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다시 한번 사기를 당하는 기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게다가 FTX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채권자가 98% 청구 가치의 최소 118%를 현금으로 받겠다라고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 가상자산 가치 기준이거든요.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때 샀던 현금으로만 배당을 받게 된다면 저 같아도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채권자들은 이런 차이를 지적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10월 7일 법원 심리에서 FTX의 구조조정 계획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던 거죠. 아주 중요했습니까? 이제 너무나 입에 붙어버린 이름이에요. 네, 파산법원이 어제 일자죠. 이 7일 일자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암호화폐 업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채권자들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모두 주목하고 있을 만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에 예정된 주요 경제 지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9일에 원유 재고 발표 일정이 있고요. 10일에는 중요한 일정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FOMC 의사로 CPI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보이고요. 11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코즈부 투데이 저희가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과 함께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코즈부 투데이 함께하면서 이렇게 춤만 늘어가는 것 같아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또 맛있는 코인 요리 이분하고 디테일하고 맛있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코인 성투로 가는 길 코즈부 투데이!